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상으로 뽑아왔어야 되는데 종로를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번 주까지는 뽑아왔거든. 안 가져올 걸 예상을 해가지고 뽑아왔는데 오늘은 내가 심리전지셨네. 심리전 쳤어. 빨리 이걸 파악하냐. 이래가지고 챌린지 어떻게 가냐. 자 보겠습니다. 자 문학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문학은 195, 196 심생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2호의 심생정. 2호의 심생정. 빔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판서하겠습니다. 자 심생전 2호. 자 고전 산문이기 때문에 출제 범주에 있어요. 맞죠? 고전 산문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급으로 하겠습니다. A급. 출제 가능성은 A급. 워낙 고전 산문이 수능 특강에 맛있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맞죠? 수능 완성에 있는 고전 산문은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해주는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봅시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딱히 없고, 자,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자, 남성 주인공과 그리고 여성 주인공의 세상의 질서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작품. 오케이? 보통은 이제 이런 애정을 서사로 한 소설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좀 적극적인 편이죠. 맞나요? 지금까지 기출했던 그 고전 산문들 보면은 남성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과의 애정 성취를 위해서 각종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맞죠? 결국에는 그 애정 성취에 성공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이 시작했니? 시작했어? 눌렀어? 네. 아씨 멋있는 사람이야. 자 그런 소설들이 거의 이제 지금껏 메인으로 출제되다시피 했는데 여기서 좀 반대야. 맞아. 남성 주인공은 약간 좀 처음엔 적극적이었다가 소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맞아? 여성 주인공은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이게 처음이자 끝이야. 오케이? 이것만 잘 이해하면 그 나머지 서사는 그게 특별하게 막 어렵거나 베베 꼬고 있는 부분들은 없거든.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 오케이? 자, 인물 요소 보자. 인물 요소. 자, 인물 요소는 남성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생이 있어. 자, 서사 부분을 파악하다 보면은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야. 자, 문제를 풀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인 서사 파악이 됐을 겁니다. 자, 심생과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오는 처자 여인의 이름은 딱히 언급이 되어 있진 않아요. 심생은 자 우연치 않게 어디 소동통교? 그렇지. 소광통교라는 외부 장소에서 이 처자를 처음 만나게 돼. 처음 만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 한눈에 사랑에 빠지지. 맞아?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스토커 새끼 마냥 이 처자의 집을 알아내게 돼가지고 매일 방문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행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방문을 했으나 처자는 처음에 심생이 마음을 받아줍니까? 받아줄 것처럼 해놓고 자물쇠로 잠가버리죠. 밀당의 귀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면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해놓고 뒷문으로 유인한 다음에 뒷문에 자물쇠를 잠가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초반에는 심생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중요해. 이 작품에서 두 인물의 행동 차이가 나타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분차 때문이에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맞아?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남주는 이제 재벌집 아들이고 여주는 평범한 집 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 어차피 남자가 마치 재벌집 아들이라고 한다면 맞아? 지금 당장의 감정보다는 앞으로 그 관계 발전에 있어서 장애물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자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중인의 딸이었어. 맞지? 신생은 사대부 양반가였단 말이야. 그걸 알고 있었던 처자는 마치 우리 관계가 시작되더라도 단순한 감정 이상으로 발전되게 될 경우 맞이하게 될 필연적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거부를 한 거야. 그걸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 맞지? 굳이 그걸 말하지는 않고 그렇게 단호하게 자물쇠를 걸어 잠금으로써 너와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생, 포기를 모르는 사람. 맞아? 심생이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찢어져 있었어. 맞지? 30일 내내 방문한 거야. 미친 스토커 새끼만. 그 모습을 보고 처자도 아 얘가 그 평범한 애는 아닌 것 같다. 얘랑 사랑을 이제 이어가도 얘는 뭐 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야? 그렇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신분의 차를 뛰어넘을 정도의 애정을 나에게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심생을 받아주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두 이제 남주하고 여주가 결연을 맺게 되었어. 맞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근데 처자가 예상됐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지. 심생의 아버지, 심생의 부모가 그걸 알게 된 거야. 너 누구 만난다고?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야. 맞지? 조사를 해봤는데 중인의 딸이야. 어때 그런 천한 신분의 딸을 만났느냐라고 하면서 심생을 어디다 보내버렸어? 절간으로 보내버렸어. 야 너 그럴 거면 과거 준비나 해라 하면서 절간 강제 템플스테이를 시켜버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심생은 어때? 거기에서 보통의 고전 소설에서 이러한 애정 성취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주인공이라 한다면 아버지 말 생각 어떻게 해야 돼? 만나러 가야 되겠지. 근데 이 새끼는 어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맹렬한 애정 성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맞지? 부모의 말을 그냥 고분고분하게 듣는 자 그러한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 모습에 처자는 어때? 답답함을 느끼지. 맞아? 자결을 합니다. 아, 이 새끼 답이 없구나 하면서 자결을 해. 그러면서 서사는 마무리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들은 이제 심생도 그 처자를 따라서 같이 자살을 하는 자 그런 마무리로 엔딩이 됩니다. 내용 자체가 어때요? 조금 그렇죠.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주려면 온갖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주인공의 서사가 수능에선 출제가 돼야 돼. 근데 이건 어때? 이거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이 그 서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심생은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적극적이었다가 이제 소극적인 인물. 자, 뭐 MBTI로 따지면 이 새끼는 뭐야? E. 현실적이지 못해. N. 그리고 감정 우선시역이죠. F. 그리고 즉흥적이야. NFP. 자, 처자는 어때? I. 간만에 외출을 했어. 맞지? 간만에 했어. 그리고 지독히도 현실주의자야. 처음 만남에서부터 신분 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만남이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손절을 쳤어. 마치 신중한 성격이죠. 맞아. 그리고 T야 T. 감정이 앞서지 않죠. 자물쇠를 걸어 잠근 거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정말 개했죠. 상극이에요. 찾아보면 상극이야. 맞지? 처자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죠? 이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맞죠? 심생이 잘못했다. 자, 그다음 이제 서술 요소 보겠습니다. 자, 서술 요소상 큰 특징은 뭐 없고요. 일반적인 고전 소설에서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였고, 일반적인 그 고전 소설의 시점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였고, 특정 인물로 초점화시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술상의 특징 시점에 관련된 문제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시간의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려면 이제 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난해요. 다만 작품 말미에 작가의
논평이 실려 있습니다. 작가의 논평이 실려 있어요. 맞죠? 조금 특이한 구성이라고 한다면 작품 말미에 작품 마지막 부분에 작가의 논평이 실려 있는데 그 논평 부분에 보면은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그 부분은 짤막한 시구의 형태로 나타나 있거든요.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신분제도를 비판한다라는 그 내용의 은유적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은유적 내용의 시구가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맞아요. 두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맞지? 아름다운 사랑을 펼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였어? 이 조선시대의 그 신분제 때문이었다라는 자 그러한 명확한 의도를 자, 작품 말미에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 또한 작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소 맞지? 자기의 의도를 밝혀버렸어. 좀 짜치죠? 고전 소설이니까 그런 거야. 자,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는 그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가 있었어요. 맞죠? 특이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21번 문제에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머지는 아주 무난합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중요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18번 문제도 별표 쳐주시고 18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 18번 문제 수능 완성에서는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유형의 파회법에 조금 주목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이게 9월 평가원 수능 9월 평가원에 새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수능 완성에서 제시된 신유형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요. 제가 지금껏 봤을 때. 자, 18번도 그 각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간 표지 있죠. 시간 표지. 시간을 나타내는 단서. 뭐 20알째 밤, 뭐 지난달, 뭐 기타 등등 썸띵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준 다음에 맞죠? 그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 이거 뭐예요?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파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한 그래프 쭉 하나 쭉 그려주시고 시간의 쭉 뿅뿅뿅뿅 이렇게 그어주시고 맞지?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맞지? 과거에서 현재 이르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간적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본 다음에 선지 대응을 해보면 맞죠?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나열해 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 요 표시, 요 그래프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18번) 문제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제시가 됐는데 문제 유형 자체는 얼마든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민경스 제일 먼저 시작한 사건이 뭐인 것 같아? 디귿이에요. 이거 누가 보죠? 지난달 두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을 나타내는 사건 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난 두 번째 사건은 뭘까? 그렇지.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맞지? 처음에 소강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 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20날째 밤이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20날이라는 밤이 지났다는 거예요. 맞지? 홀이나 그 다음은 뭐야? 니은. 그렇지. 이렇게 또 열흘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자, 실제로 여러분 진짜 범죄입니다. 미친놈이에요. 맞죠? 미친놈이야. 자, 근데 너무 짜치지 않아요? 맞죠? 그렇게 30일 동안 그렇게 방문을 했으면 자기 감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래서 여기 안돼 여기서 감정이입하면 안 돼요. 맞지?
자 마지막으로는 한 달이 가까워질 즈음 이쪽.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신생은 어디로 중략 이유를 보면은 소녀의 집은 본래 부유해서 선생님 부유했다고 하면은 잘 사는 집안 아닌가요? 아니야. 조선시대를 너희들이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래. 맞지? 양반가에서는 신분을 더 중요시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이 낮으면 어때? 별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양반이 싸가리 다 망한 거죠. 맞습니까? 돈도 안 벌려고 했잖아. 맞지? 돈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자, 여튼지 간에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이 밖에서 자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마침내 심생은 산속 절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다? 집안 차이 때문에. 맞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어? 선방에 머물게 되었다. 선방. 자, 선방에서 선은 이제 참선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그 절 가보신 분 있죠? 산속에 있는 절. 거기서 선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템플스테이 해보신 분이 있어요? 템플스테이. 선방 이런 데 가봤어. 선방. 거기에 가면은 이제 외부와의 속세를 다 차단하고 핸드폰도 못 쓰고. 맞아? 핸드폰도 못 쓰고. 거기서 강제 도파민 디톡스하는 공간이거든요. 맞아? 가면은. 근데 보면은 이제 몰래 막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몰래 치킨 시켜 먹는 사람도 있고. 맞지? 항상 룰브레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런 새끼들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간에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머무는 이제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렇게 날짜를 카운팅 해주셔야 되겠죠. 자, 18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주석으로 만든 자물쇠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야기의 흐름상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자, 요것은 잘 보세요. 초점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점화. 너무 크게 보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이야. 소설을 하나의 단편적인 장면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소재의 서사적 기능은 그 다음 장면의 인물 간의 관계에 어떠한 국면을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 그건 내신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내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어때? 특정 소재의 전체적인 소설 내의 기능을 미리 알고 접근을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을 알고 접근하는 거랑 우리가 답을 모른 채 처음 맞이하는 문맥 속에서 이 어떤 특정한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하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긴 뒷부분의 내용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소재가 불러일으키는 그 다음 장면에서의 각 인물 간의 관계에 어떠한 그 관계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초점화시켜가지고 보는 게 중요해요. 즉 어때? 시야를 좁게 보라. 시야를 좁게 보라. 알겠어? 자, 그래서 3번이죠. 맞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신의 결정이 심사숙고를 거듭한 결과임을 강조함으로써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리저리 요량해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량하다라는 표현을 직접 어때? 밑에서 찾아보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으면은 1번 선택지를 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볼 때 단어 설명 안 보고 그냥 문맥상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그냥 그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푸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단어 설명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너희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을 꼭 설명해 놓잖아. 맞지? 요량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맞지? 공부를 해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는 거야. 요량하다, 앞일을 잘 생각해 헤아려 보다라는 뜻이지. 맞지? 이거 확인했으면 바로 뭐야? 1초 컷이야. 1초 컷. 2번 난궁과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구체함으로써 떠도는 소문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해소하고 있다. 자, 봐봐. 떠도는 소문, 요즘 문학 선지에서 사실관계 일치불일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는 선지에 있는 표현 자체가 이 해당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경우는 많아. 즉 무슨 말이냐? 소문 자체는 이 텍스트에 담겨 있을 거야. 근데 그 소문의 기능이 정확하게 선지에서 언급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지. 맞지?
여기서 소문은 바로 뭐야? 소문. 그렇지. 소문은 이 내가 심생을 받아준 이유에 해당되는 거잖아. 심생이 3명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나가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보면 어때? 욕을 할 것이다. 뭐라 이렇게 소문소문 벌일 것이다. 그렇게 소문이 퍼질 것이다. 라는 가정적 진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이건 그 가정적 진술 있잖아. 특히나 고전 소설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진술, 뭐뭐리라. 이거는 뭐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고전 시가에서도 이제 통용되는 거야, 맞지?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결과에 관련된 정보들은 우리가 따로 텍스트를 독해할 때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 왜냐면 이 가정적 진술은 실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때? 실제 발생한 것처럼 선지 구성을 하면은 어때? 적절한 선택지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자, 21번은 보기의 내용을 전략적으로 이제 범죄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선지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1번부터. 자, 가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개방적인 공간이란 점에서 길을 가던 남녀가 우연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그렇게 막 엄청 평가스럽지는 않습니다. 보기에 그래도 이제 그 작품의 어떤 공간에 대한 해석의 단초, 근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건 없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학적 통념, 맞죠? 문학적 상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맞지? 자, 2번. 나는 문으로 안팎이 구분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 밖의 심생을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심생에 대한 소녀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거듭되는 심생의 불굴의 의지에 그 소녀가 처자가 이제 심생을 허락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공간이기도 하죠. 자, 3번을 볼게요. 왜 틀렸는지. 속세와 거리를 둔 산속의 공간이란 점까지는 맞아. 속세에서 인연의 환멸을 느낀 심생. 자, 속세에서의 인연의 환멸을 느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죠. 왜냐하면 심생이 이 공간에 자의적인 자기의 의지로 선택한 공간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선택된 공간인지를 파악하면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서 적당한 작품의 해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사실관계 일치불일치 느낌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땅땅땅. 다음 작품. 자, 김호진의 산돼지, 그 다음에 김소진의 쥐잡기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김호진의 산돼지 보도록 할게요. 산돼지. 자, 출제 가능성 B. 출제 가능성 B. 왜 그럴까? 왜? 일단 갈래적 특징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지금 출제 안 된 지 꽤 됐어요. 맞죠? 시나리오가 마지막에 출제된 지가 언젠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이범선의 오발탄 그게 2000년 초반 마지막에 한 5년 전에 나왔던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출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시나리오 왜 출제 안 될까? 왜? 민수야 왜 출제 안 되는 거야? 왜? 모르겠어? 왜 출제 안 되는 것 같아? 쉬워서? 뭐라고? 왜? 맞아요. 시나리오는 쉬워서 출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산문류 같은 경우에 산문 같은 경우에 그 난도가 결정되는 요인은 바로 뭐냐면 이 대화의 주체와 객체,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시나리오는 어때? 발화자가 앞에 딱딱딱딱 제시되어 있지. 그리고 또 인물의 그 심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시돼 있어?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화의 모든 정보를 다 드러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심리나 이런 것들은 어때? 이런 지시문 있지. 가로를 통한 지시문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발화 맥락에만
그 집중을 하면은 서사 파악하는 것이나 긴물 간의 갈등 파악하는 게 그렇게 소설보다는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자체가 난도가 어떻게 보면은 어때? 최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 고정적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뭐 9월 평가원에 예고가 되겠죠. 그러면 9월 평가원에 만약에 시나리오 나오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갈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인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물 요소와 서술 요소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인물 요소는 원봉이란 인물이 나오죠. 이렇게 적자. 원봉. 박최원봉. 이게 뭘까? 뭘 의도한 것 같아? 뭘 의도한 것 같아? 누가 그러던데 선생님 성전환이요 이지라는데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야. 성전환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깜짝 놀랐어. 자, 일단은 원래 박원봉이었는데 최원봉으로 이제 부모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된 거죠. 입양이 된 거예요. 원래 그 원봉이의 친부 있죠. 친부는 원래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했는데 그 동학농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해요. 맞죠?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그 아버지와 같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던 아버지의 친구인 최주사가 어린 원봉이를 입양해서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봉이는 기본적으로 무슨 피가 흐르고 있다. 아버지의 피, 친부의 피가 흐르고 있어. 맞아? 친부는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동학농민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 이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DNA가 원봉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라는 문학적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맞죠? 문학 무조건 개연성이잖아. 얘가 왜 지금 운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문학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는 갑자기 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독자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친부가 동학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맞지? 현재 자기의 삶도 어때? 최주사에 의해서 입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시절 맞지? 자, 이러한 그 일제 세력이 대항을 하는 그런 비밀 세력의 운동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원봉의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정보를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원봉이는 이 작품을 이제 시나리오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도덕적인 결벽증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남들이면은 그 정도의 작은 잘못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을 했어. 근데 얘가 이제 원봉이가 그 단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어. 맞지? 얘가 회계 격리를 맡고 있었단 말이야. 금전의 출납에 관련된 부분들. 맞지?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돈이 비었다는 거야. 맞지? 돈이 비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여러분들 이제 그 반에서 회계 업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맞지? 반장이 막 학급비 걷고 이러잖아. 근데 학급비에서 빵꾸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갖고 튀는 거야? 아니잖아. 자기 돈으로 메꾸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기 돈을 메꾸면 돼. 그렇게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니들이 뭔데 돈을 채워준다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니들이 뭔데 날 용서해? 약간 좀 사회생활하기 좀 힘든 스타일이죠. 맞나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 결벽증을 가지게 된 이유 또한 개연성 있게 설명이 돼야 돼. 그래야지 문학 작품이니까. 자, 원봉이가 이렇게 이제 그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꿈이라는 소재가 있어. 꿈에서 자기의 친부인 아버지가 맞지? 산돼지 가면을 쓰고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거야. 맞아? 꿈에서 친구가 산돼지 가면을 쓰고 매일 등장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원봉에게 무슨 정신을 심어주는 거야? 저항 정신을 심어주는 거야. 이게 봐봐.
이 산돼지 가면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조금 배경식을 많이 요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좀 귀찮죠? 근데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으니까 그 정도는 공부해 봅시다. 실제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가면 쓰고 맞지? 가면 쓰고 그렇게 농민봉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산돼지 가면도 동학농민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즐겨 썼던 그 가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면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 자체를 상징하는 소재다라는 거야. 그냥 돼지도 아니라 무슨 돼지? 산돼지. 맞아. 길들여지지 않는 그 산돼지의 습성, 맞지? 그것은 바로 뭐야? 저항 정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잡다한 인물 정리해 봅시다. 영순, 최영순. 느낌 오죠? 느낌 오죠? 무슨 말이야? 그 최주사의 딸이 최영순이에요. 최주사의 딸. 그러니까 원봉이를 입양했던 그 최주사의 외동딸이 최영순이라는 애가 있어. 최주사가 이제 자기의 친구 아들이 원봉이를 입양하게 된 배경에는 자기 딸인 영순이와 어때?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맞지? 어차피 피가 다르니까 가능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법적으로 호적 등록시키지 않으면 솔직히 남남이잖아. 그러니까 최주사, 그 원봉이를 입양했던 최주사, 아버지 최주사는 자기 딸과 혼인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원봉이를 입양시키고 실제로 최주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 그 유언으로서 원봉이랑 영순이를 혼인시키도록 하여라 하고 막 죽었단 말이야. 근데 둘 사이는 진전이 됐을까 안 됐을까? 진전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원봉이는 영순이 좀 마음에 들어 했거든.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영순이가 원봉이 마음에 들지 그렇게 막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학생 같은 경우에 자기 여동생 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 자기 친오빠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씨발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아요? 저도 여동생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혀 깨물고 그냥 뒤져버릴 거야. 나는 그냥 혀 깨물고 뒤져버릴 거야. 그럼 말도 안 돼. 그거는 뭐 여튼지 간에 뭐 그런 인물이라 볼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차역이라는 인물이 있어. 차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영순이는 이 차역과 사실 차역에게 마음이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종의 삼각관계인 거야. 원봉이는 영순이를 마음에 들어했는데 영순이는 차역을 마음에 들어했고 차역도 어때? 영순이가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거의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할 정도의 관계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러분들 서사를 보시면 원봉이가 유독 차역의 말에만 맞죠?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이런 것들 다 애정 문제야. 다 보면은 알겠죠? 긁힌 거야. 내가 가지지 못한 영순이를 가졌다는 죄, 너는 그 죄 하나만으로 나한테 쌍욕을 쳐먹어도 자, 할 말이 없어. 뭐 그런 식의 마인드로 유독 혁이의 말에만 긁혀가지고 과민 반응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서사를 보면 그게 좀 납득이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차역이라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차역이라는 인물은 사회운동을 주도하지만 자, 소극적인 인물로서 자, 원봉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봉이가 도덕적인 결벽증은 있지만 일은 기깔나게 잘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원봉이가 저지른 허물을 스스로 이제 덮어줌으로써 계속 조직에서 요긴한 하나의 나사로 계속 쓰기 위해서 이 원봉이를 가스라이팅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원봉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자, 두 번째 서술 요소를 봅시다. 서술하고 소재. 선생님, 영순이는 정리 안 해도 되나요? 네,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영순이는 딱히 서사적으로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자, 서술 소재를 보면은 여기서 산돼지라는 소재하고 산돼지는 중간에 이제 들돼지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중간에 이제 작품 전체 서사가 제시됐을 때 뭐 들돼지란 말이 나왔다. 이거는 산돼지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보면 돼. 맞지? 산돼지든 들돼지든 뭐야? 야생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매한가지인 거야. 자, 그다음에 집돼지라는 표현이 나와. 집돼지. 맞죠? 산돼지, 집돼지. 움찔움찔 거리죠.
괜히 찔리지. 나는 찔리더라. 맞지? 이 새끼들이 교묘하게 내 이름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 참 힘들만해. 자,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있는데, 자, 산돼지는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야. 야생성.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길들여지지 않는 어때? 원봉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지. 길들여지지 않는 원봉을 상징해. 자, 이게 상당히 좀 모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지? 사회적 규율에 어긋 사회적 규율을 어때? 사회적 규율이 규율에 어긋나 가지고 그 사회적 규율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 그런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원봉이 하고 있는 일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 집돼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안온함을 추구하는. 집돼지는 어때? 인간이 주는 사료, 밥만 먹으면서 살만 포동포동 찌우는 자 그런 존재잖아. 이 안온함에 길들여 있는 존재, 맞지? 얘는 무엇을 상징해? 차역을 상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봉이가 차역에게 하는 그 상징적인 멘트가 있어. 그 상징적인 멘트가 바로 뭐냐면 산돼지는 집돼지. 자, 무슨 상당 논법 마냥 이렇게 말을 해. 산돼지는 집돼지가 될 수 있으나 한번 집돼지가 되면은 산돼지가 될 수 없다. 라는 이 작품 내에서만 통용되는 명언을 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야생성을 갖춘 저항 정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마치 일상의 안온함에 깃들여져 가지고 이 야생성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게 야생성이 거세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때? 사회의 저항 정신을 의미하는 야생성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차여 너는 무슨 돼지? 집돼지 새끼야. 맞지?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져서 너는 진정한 사회 운동을 위해서 이 나라의 광고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야생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팩폭을 날리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 서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나 작품 정리하고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작품 뭐죠? 쥐잡기. 김소진 선생님 작품이죠. 자, 김소진 선생님의 쥐잡기. 자, 쥐잡기 S급입니다. S. 자, 쥐잡기. 현대 소설은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그 갈래 자체가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이제 작가하고 작품의 티어가 매우 높아요. 이거는 작가하고 작품의 티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알겠죠? 특히나 김소진은 이제 자전거 도둑 최근에 2018, 19 그때쯤 출제됐죠. 자전거 도둑 맞죠? 그러한 유년 시절에 자기의 아버지와 관련된 그 서사 그리고 성인이 된 자가 유년 시절의 자의 모습을 서술을 해주는 서술 주체와 맞지 경험 주체의 구분에 관련된 그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됐던 것으로 유명한 작가예요. 자, 여튼지간에 김소진의 쥐잡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을 두고 보셔야 되냐면 이 작품의 포인트는 6.25 전쟁의 비극의 개인적 내면화. 자, 조금 어렵죠? 6.25 전쟁 비극의 개인적 내면화. 이게 현대 소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야. 근데 봐봐. 6.25 전쟁이라는 그 비극적인 사건,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나라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 개개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상처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 맞지? 그러한 개인의 상처에 주목을 하는 그런 소설들이 70년대, 80년대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거든. 우후죽순처럼. 그 소설 중에서도 어떻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야.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3대장이 있어요. 양귀자, 박완서, 그 다음에 김소진 3대장이 있어요.
이 개인이 받았던 그 내면의 상처. 근데 그런 소설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메시지는 거의 매한가지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그 분단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받았던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이러한 고통들은 마치 개인의 잘못 때문에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시대적 잘못과 시대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치 그런 상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주제 의식이라는 거야. 알겠어? 자, 요 작품도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볼 거야. 알겠지? 조금 어렵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인물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요소는 3명의 인물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일단 중심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라는 무슨 어가 나타났어? 자, 이거 호칭어예요, 지칭어예요? 호칭어예요, 지칭어예요? 호칭어라고 해야 되겠죠. 호칭어. 왜냐면 이걸 왜 호칭어로 보냐면 여기서 작품에 초점 인물이 누구냐면 주인공 이름이 누구지? 이름이 누구냐? 아우, 나이 들어서 기억도 안 나요. 누구냐? 민홍이. 맞아, 민홍이. 노래를 20살에는 잘 기억했는데 맞지? 20살에는 전날 먹은 술병이 몇 병이었는지 기억나는데 맞지? 요즘에는 전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 먹어도 먹은 것 같아. 안 먹어도 먹은 것 같아. 자, 보세요. 자, 아버지가 이제 핵심 인물이 아버지. 자, 아버지는 전쟁 이후 전쟁을 겪고 남한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남한으로 강제로 강제 전출을 당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맞지? 자, 작품 전체의 서사를 보자. 여러분들이 파악한 부분의 서사는 아마 이럴 거야. 자, 중략 이전의 줄거리는 마치 각에서 나타난 그 쥐새끼 한 마리가 있어. 그 쥐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민홍이가 생각하는 아버지 되게 무기력한 인물이야. 무기력한 인물인 아버지가 갑자기 그 쥐새끼 한 마리 꽂혀가지고 이 새끼 쥐새끼 잡으려고 막 엄청나게 이제 그 주의 집중력을 발휘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왜 내가 쥐잡기에 이렇게 열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과거 서사를 민홍이에게 들려줘. 맞지? 그 과거 서사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서술되어 있냐면 아버지는 사실 북한에서 어때?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6.25 전쟁이 발생이 되고 나서 포로로 잡혔단 말이야. 자, 북한 사람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어느 포로로 잡혔다는 거야? 북한의 포로로 잡혔다는 거야? 남한의 포로로 잡혔다는 거야? 남한의 포로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거제 수용소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 근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키웠냐면 흰 생쥐를 키웠단 말이야.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생쥐 같은 거 막 키우고 이러잖아. 맞아? 그 명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직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수능 끝나면 봐보세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명작입니다. 맞아? 저는 그거 보면서 아직도 막 눈물이 막 찔끔찔끔 흘러요. 자, 인간의 본연의 그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엄청 여실하게 그 영화적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잘 표현을 했는데 진짜 명작이에요. 아무튼간에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마치 그 무기징역 복역수야. 근데 이제 생쥐 한 마리를 키움으로써 마치 자기의 그 생명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 보여준단 말이야.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그 거제 수용소에서 생쥐를 키웠는데 이 생쥐 새끼가 새벽에 뭘 막 갉아먹고 있었단 말이야. 그 갉아먹는 소리 깬 거야. 이 생쥐 새끼 뭘 먹고 있나 했더니 자기 군화를 갉아먹고 있었어. 맞아? 이놈 새끼 그 갉아먹지 마라고 하면서 깬 김에 어때? 국룰 뭐야? 새벽에 깼으면 할 수 있는 행동 국룰 뭐야? 화장실 가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 이 생쥐 새끼 하면서 막 욕하면서 가. 그래가지고 화장실 밖에 있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그 마침 자기가 화장실을 간 직후에 북한군, 즉 빨갱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북한군에 의한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거제 수용소 전체가 폭파돼 버려.
그러니까 자기는 생쥐에 의해서 결국에 어때?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아?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났어. 맞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자 남한군과 북한군 자 이렇게 이제 포로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맞지? 미군에 의해서 이 남한군과 북한군의 포로들을 한데 모아놓고 얘네들에게 북한으로 갈지 남한으로 갈지에 대한 선택권을 각 포로들에게 자유를 이제 부여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는 자 남한군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어디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가족과 처자식이 있는 북한으로 가야 되겠지. 그게 일반적인 선택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양스름 없이 갔어. 근데 갑자기 그때 무슨 새끼가 나타? 생쥐 새끼가, 흰 생쥐 새끼가 나타. 생쥐 새끼가 칙칙칙칙 이질하면서 이쪽으로 쑥 지나가. 뭐야? 생쥐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야? 그렇지, 생명의 은인이라는 알 수 없는 그때 당시에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 그래서 생쥐가 이동한 남에 따라서 뭐에 홀린 듯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남한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의 어머니를 만난 거야. 지금의 어머니를 만났어. 자, 어머니는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댁이야? 한병댁? 무슨 댁이야?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그냥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거는 자 그 민홍의 어머니요. 민홍의 어머니 맞아.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남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북한 출신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맞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자, 자기의 부인은 맞지? 자기의 부인은 이제 생활력이 매우 강했어. 생활력이 강하고 되게 억척스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과 그리고 아들을 먹여 살리는 맞지? 그 억척스러운 대한민국 어머니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제 아버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그 슈퍼를 봐주는 일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슈퍼에 쥐새끼가 나타나. 맞아? 아버지는 그 쥐를 쥐를 보면서 갑자기 어떠한 열망이 사로잡혀. 이 쥐를 꼭 잡아야 되겠다. 왜? 이 쥐는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소재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남한으로 이끈 소재이기도 하잖아. 맞아? 그래서 알 수 없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쥐잡기에 몰두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략 이후의 말미를 보면 아버지는 결국에 어때? 막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쥐잡기에 성공했다는 그 서사가 나오지. 맞아? 그 서사가 나와. 그 서사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 서사고 다시 현재로 돌아가 보면 민옥이는 그렇게 아버지가 그 쥐를 잡는데 성공을 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서사로 다시 돌아가. 그런데 이제 민홍이에 대한 서사를 좀 말해볼게. 민홍이는 자 얘는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요.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때? 약간 좀 대외 활동을 하기가 힘들 수가밖에 없겠지. 맞아? 자신도 자신의 의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사회의 시선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외부 활동이 이제 제약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민홍이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집, 그 엄마의 가게에서 엄마의 가게를 봐주는 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민홍이 앞에서도 뭐가 나타나? 쥐가 나타나. 그랬는데 쥐가 나타났는데 민홍이도 이건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묘하게 쥐를 사로잡고 싶어하는 그 목적 의식이 들어가지고 쥐를 사로잡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해하게 돼? 그렇지. 이 쥐잡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주접기라는 행위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이제 소설 끝나는 거죠. 맞죠? 어렵다 소설. 맞지? 소설 어렵다. 자, 최대한 심플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두 번째 인물 요소에서 이제 서술 요소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물 요소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서술상의 거리감에 대한 진술인데, 잘 봐봐. 이 작품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민용이가 초점하잖아.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모든 인물이 고전 소설처럼 이제 그 모든 인물의 내면을 균일하게 서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호의 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맞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식으로, 즉 한 명의 인물의 내면만 제시가 되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호칭어와 지칭어들이 마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참고로 호칭어랑 지칭어는 엄매랑 화장 모두 다 필요한 용어니까 이거 나오나? 이거 나와? 프레임이 나와? 소정아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안 나와. 어디까지 나와? 여기 나와? 네. 나와? 잠깐만. 저혈압 이슈. 자, 호칭어. 자, 호칭어는 진짜 봅시다. 자, 호칭어는 부르는 말이야. 맞지? 부르는 말.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말. 맞지? 여보. 오 씨발 표정 관리 안 해? 예시를 드는 거잖아. 예시를 드는 거잖아. 맞지? 나도 싫어 임마. 나도 너 싫어. 농담이고. 자, 눈앞에 있는 대상을 부를 때 뭐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맞지? 딸 뭐 이런 식으로. 딸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우리 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대상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이제 호칭어고, 지칭어는 뭐냐면 없는 대상을 부를 때, 없는 대상을 지칭은,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이런 말에서 지금 현재 대화 상황이 없는, 여보 저번 주에 어머님께서 파김치를 보내주셨어. 맞지? 자기 그 당신 파김치 처돌이잖아. 많이 먹어. 이랬을 때 여보 당신 이건 다 뭐야? 호칭어야. 맞지? 호칭어. 근데 어머님은 뭐야? 지금 그 대화 상황이 없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지칭어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호칭어는 대화 상대방. 무조건 호칭어가 쓰려면 그 대화 문맥, 다이얼로그 상에서 등장해야 돼. 알겠어? 그 다이얼로그 상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으면 그거는 호칭어야. 맞지? 근데 다이얼로그 상에 그 대상이 없어. 대상이 없어. 그 없는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지칭어라고. 알겠지? 잘 봐봐. 아버지는 이제 호칭어로 쓰이고 어머니는 지칭어로 쓰인단 말이야. 맞지?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를 부르지 않고 땡땡 대기라고 불러. 남들이 부르는 명칭 그대로 부른다고. 왜 그랬을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사이가 안 좋은 거겠지. 맞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버지 여기서 보자. 자, 여기서 거리감에 관련된 진술이 이 소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돼. 맞지? 몇 시야 지금? 10시 5분. 아, 씨, 빨리 해야 되는데. 할게 없다. 자, 거리감. 자, 소설에서 거리감은 여러분들 서술상의 거리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상의 거리감이 있어. 서술상의 거리감은 23년도 수능에 출제된 바가 있었지. 기억 안 나나요? 자, 그 박태원의 불단집 있지. 맞아? 갑자기 갑순이 엄이 나와가지고 어지럽게 대화 막 방언으로 제시되는 그 소설 있잖아. 맞지? 24년도 수능이구나. 거기서 보기 문제에 서술상의 거리감이라는 그 개념이 출제가 되었어. 서술상의 거리감은 맞지? 가깝고 자, 서술상의 거리감은 가깝다 멀다가 어떻게 이제 나눠지냐면, 서술상의 거리감이 가깝다? 지금 뭐야? 내면 서술이 이루어지는 거야.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즉 속마음을 서술해주면 서술상의 거리는 가까운 거야. 서술상의 거리, 오케이? 근데 서술상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내면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내면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때?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만 제시해주는 거야. 마치 간접 제시 마냥, 오케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나 행동,
또는 외양묘사 이런 식의 정보로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서술상의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서술상의 거리가 가깝고 먼 것의 기준은 결국에는 내면 서술 유무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개념이야. 오케이? 근데 심리상의 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통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너 걔랑 가까워? 아, 나 걔랑 먼데? 뭐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친근감 여부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잘 봐봐. 자, 이 작품의 초점 하자는 누구야? 민홍이야. 그러니까 서술자에 대해 그렇다면 서술상의 거리는 민홍이와 서술상의 거리는 어때? 가까워. 초점 하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땡땡땡에 대한 심리적인 그 서술상의 거리는 어때? 멀 수밖에 없어. 얘의 내면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점 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각 대상 아버지에 대한 심리상의 거리는 어때? 가까워. 근데 어머니에 대한 심리상의 거리는 멀어. 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바로 뭐야? 어머니는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땡땡대기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 정도로 하고 서술 요소. 서술 요소는 딱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서술 요소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이고 있고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인다는 것은 모든 인물의 내면이 제시되는 것이 아닌 단 한 명의 인물의 내면만 제시된다는 건데, 여기서 초점하자가 누구라고? 민홍이라고. 알겠어? 초점하자는 민홍입니다. 민홍의 내면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모든 현대소설이 그래요. 맞죠? 모든 현대소설이 그렇습니다. 그 1900년대 초반에 쓰여진 그 소설을 제외하고는, 맞지? 1900년대 초반에 쓰여졌던 그 진짜 초기 단계의 소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현대소설은 전적 작가 시점을 취할 때, 맞지? 한 명의 내면만 보여줘요. 한 명의 내면만. 맞아?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의 역전적 구성.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아버지의 회상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맞지? 아버지가 겪었던 그 과거, 왜 지잡게 열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서사가 설명되는 그 과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회상되는 부분에서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는,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서술 요소상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쥐잡기가 의미하는 바, 소재의 상징적 의미. 칠판 지우기 ASMR. 들려요? 들려요? 어? 바람 소리가 또 평화로워지지 않네. 자, 쥐잡기는 두 개, 딱 두 문장으로만 정리할게요. 쥐잡기의 표면적인 의미, 표면상의 의미. 쥐잡기라는 것에 대한 표면상의 의미. 자, 이거는 이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이제 보기 내에서 설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류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자, 무기력함에서 벗어난,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기력한 삶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약간 정적인 삶을 살잖아. 아버지든 민홍이든 각자의 이유로 어머니의 가게를 지키는 셔터맨으로서 정적인 삶을 살다가 쥐잡기 어때?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해. 맞지? 이 쥐새끼가 어디에 나올까? 어제는 이 구멍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무슨 구멍에서 나올까? 막 이렇게 흥미진진하잖아. 약간 우적이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적인 무기력함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자 1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뭐야? 이면적 의미는 자 자신의 무력함이 본인의 탓이 아닌 것을 인지하는 거야. 자신의 무력함이 본인 탓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끊임없이 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뭐야? 약점.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걱정이야. 자기는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것이 자기의 삶의 그 무조건적인 무게로, 절대적인 무게로 자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이제 민호이도 또한 어때? 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운동을 했지만 그것의 결과로서 자기는 어때? 쓰실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맞아. 이런 것들은 자기의 무력함이 이제 본인의 잘못된 선택에서 기인됐던 거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시대적 비극이잖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알겠어? 자, 넘어갑시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22번 가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괜찮습니다. 1번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해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자, 시나리오 특성상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기는 좀 힘들죠. 나에 대한 특징입니다. 1번 안 되고. 2번 시공간의 이동에 따른 빈번한 장면 전환. 자, 보세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공간의 이동이야. 맞지? 시공간의 이동이 있으려면은 마찬가지로 어때? 과거 회상이나 이런 식의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가는 안 되고 이제 나는 될 수가 있어. 맞지? 그러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느냐? 자, 보자. 여러분들 긴장감에 관련된 진술을 좀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서사적 긴장감의 고조와 또는 이완 또는 해소. 자, 이거는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되느냐? 단순하게 그냥 뭐 그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두 인물들의 사이가 더 심해지냐 나빠지냐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 서사적 긴장감의 고조라는 것은 바로 설명이 계속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려면은 아버지가 쥐잡기에 열중하는 그 행위가 나와. 근데 그게 끝까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면 어때? 그럼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긴장감과 공포는 설명되지 아니한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이 이 공간에 혼자 있어. 혼자 12시까지 막 이 공간에 혼자 공부하고 있어. 근데 밖에서 뚜벅뚜벅뚜벅 소리가 나. 알 수 없어. 왜 누군가가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뭘 느껴? 공포를 느끼겠지. 근데 너희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배민으로 햄버거 주문했어. 뚜벅뚜벅뚜벅 무슨 소리야? 배달 온 소리겠지? 어떻겠어? 존나 기쁘겠지. 침 질질 흘리고. 맞아? 막 이러잖아. 파블로프의 개마냥 뭐 그럴 거 아니야. 즉 설명이 될 수가 있다면 그 긴장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완 해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의 쥐잡기의 의미에 관련해서 어때? 뒷부분의 회상 장면에서 그 의미가 그 설명이 되지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긴장감 고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측면으로 가야 돼, 얘들아. 3번 인물 간의 대화가 반복되면서 두 인물의 입장 차이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 가에게만 해당된 진술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4번은 가는 산돼지, 나는 뭐, 쥐 이런 식의 두 개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연상되는 의미가 각각의 서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지. 자, 5번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갈등이 해소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딱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없네요. 맞죠? 자, 23번은 좀 패스하고요. 24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상의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죠. 맞나요? 자, 이거는 어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리 없이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특정 인물의 시선, 특정 인물이 누구라고? 그렇지, 초점하자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25번. A에서 A와 E라는 각 부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별표 쳐주시고 요 유형, 자, 요 유형
6평에서도 나왔던 유형이죠. 맞나요? 이거 9평에서도 이 유형이 나올 거야. 소설의 각 부분을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그 범주화된 각 부분의 서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맞지?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뒤 맥락, 응집성을 이제 통해서 독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지? 응집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췌된 부분에 관련된 정확한 독해가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홍의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며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내면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민홍의 시선이죠. 맞죠? 민홍의 시선. 자, 보시면은 그렇지.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민홍은 자꾸만 아버지의 가슴에 자랐던 그 암덩어리가 풀리지 않는 응어리일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먹어보기도 했다. 맞지? 표면적 원인은 암이지만 그 암의 원인으로서는 응어리, 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민홍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맞나요? 자, 5번이 답인 이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지금 몇 시야? 7분. 17분이야? 어우씨. 빡세네. 자, 아버지가 득이 만만한 미소를 짓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실의 불만족에서 벗어나 자, 심리적 안정을 회복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득이 만만한 미소가 번진 것은 맞지? 쥐잡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지. 쥐잡기에 성공하기 위한 것은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 반대로 쥐잡기를 한 이유가 후회와 현실의 불만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쥐잡기를 했느냐? 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지. 당연히 맞지. 득이 만만한 미소가 번졌다라는 것은 그냥 그 쥐를 잡았기 때문에 얻은 뭐 일종의 뭐 성취감 이런 거에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어때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큰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맞지? 자, 그다음에 26번, 27번. 27번은 보기물 3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죠? 크게 어렵진 않았고 뭐 답의 근거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가의 조소와 이간 4번, 27번 4번. 나의 그 덫은 각각 최원문과 아버지가 무력감을 느끼도록 만든 현실의 한계. 덫은 누가 설치한 거예요? 덫. 나의 덫은 누가 설치한 거예요? 덫은 아버지가 설치한 거 아닌가요? 맞죠? 덫은 아버지가 설치한 겁니다. 아버지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쥐를 잡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아버지의 무력감을 상징한다는 거 맞죠? 조금 어렵지 않죠? 자, 바로 넘어갑시다. 202페이지. 그렇습니다. 문학은 아무래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용 정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동주 무슨 작품이죠? 눈 오는 지도. 맞아. 자,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 자, T어는 S죠, S. 윤동주는 뭐 작품성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작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맞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거 당장 9월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라는 작품은 좀 산문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죠. 작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작년 수능 올해 6평 지금 계속된 트렌드입니다. 작년 수능 그 산문시 나왔죠. 허수경의 혼자간 먼지 그 산문시잖아. 줄글 형식의 산문시. 그리고 이번 6평에서도 신석정의 역사 어때? 줄글 형식의 산문시죠. 맞아? 지금 현재 최신의 트렌드가 뭐야? 산문시 하나를 지금 끼워놓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때? 윤동주라는 이름값도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다. 타 작품에 비해서.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된다. 연계 소문에서도 제가 분자 단위로 분석을 해놓겠지만 맞죠? 그 전에 있어서 이번 주 주간지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기 때문에 화자 대상 정서 태도로 분류해야 되겠지. 화자는 나 맞지? 대상은 누구야? 대상 순위. 여기서 순위는 누굴까? 순위 여자친구? 엄마? 순위 누구야? 순위가 떠나는 날 누구인 것 같아? 누구인 것 같아? 순위.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자면 맞지? 순위로 따지자면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 있잖아.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맞지? 이때 당시에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 이제 순위였다는 거야. 거의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거지. 맞지? 여기서 순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유랑민. 유랑하는 우리 민족으로 의미해요. 자, 유랑하는 우리 민족. 왜 유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일제강점기 시절 윤동주 하면 일제강점기 디폴트 값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이때 당시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정 하나의 인물만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맞지? 자, 그 인물이 지금 어때? 떠나고 있는 상황은 맞지? 인물이 떠나고 있는 상황은 인물의 곧 무엇을 의미해? 대상의 시적 대상의 부재가 예고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대상의 부재로 인해서 야기되는 정서는 어떤 거겠어? 당연히 안타까움이겠지. 맞아?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 소재인 순위가 맞지? 이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상황에서 기인한 안타까움 맞니? 하지만 뒷부분에서 어떠한 정서로 이제 귀결이 돼? 재회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는 게 포인트야. 맞아? 안타까움에서 소망의 정서 맞지? 변화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야. 이 변주 지점을 좀 잘 확인을 해야 돼. 자, 이 변주 지점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작품에서는 이제 시상 전개 과정에서의 그 시적 발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시적 발상. 자, 이 작품의 시적 발상을 볼게. 자, 이거 시적 상황에 대한 정보고 두 번째 시적 발상을 보죠. 발상. 시적 발상을 보자. 시적 발상. 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시적 발상이 이루어지는지 맞지? 몇 시야? 24분이야?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휴강을 했어요. 네,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태인데 쉬는 시간을 한 20분 가져가도록 할게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수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약 때문에 병원 예약 때문에 지금 제가 뭐 검진을 받으러 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다음 주에 갈 것 같은데 여튼지 간에 지금 뭐 꾸역꾸역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사실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어제가. 자, 아무튼 간에 이제 30분에 쉬는 시간 해가지고 좀 20분 쉬겠습니다. 알겠죠? 20분. 자, 시적 발상 이런 거야. 자, 눈이라는 소재에 주목해야 돼, 얘들아. 눈. 맞지? 눈. 지금 순위가 떠나고 있는 상황에 내리고 있는 눈 있잖아. 눈. 맞지? 자, 이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초반에 나타나는 눈하고 후반에 나타나는 눈하고 의미가 달라. 맞지? 이 처음에 내리는 눈은 첫 번째로 뭐지? 이별. 그리고 대상과 나 사이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이별과 장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어. 맞지? 이별, 장애물, 그리고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화자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눈이야. 근데 이 눈의 의미가 변주가 돼. 눈의 의미가 변주가 되는 게 포인트야. 봐봐. 밑에서 5번째 줄. 어느 말, 어느 지붕, 너는 내 마음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이냐. 내 조그만 발자국을 따라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여기서 눈 동그라미. 내 조그만 발자국 눈이 자꾸 내려서 눈 동그라미. 여기서의 눈의 의미는 달라져. 의미가 변주가 된다는 거야. 봐봐.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어.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라니. 자, 눈이 녹으면 여기서 녹는 눈. 맞지? 눈이 녹으면 여기에 뭐가 펴? 꽃이 펴. 맞지?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이 꽃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발자국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 마음속에서 너를 찾는 내 마음속의 지도에서는 항상 1년 내내 눈이 내린다는 거야. 자, 설명해 줄게. 봐봐. 이 눈을 너가 떠난 그 자리를 따라서 내린다라는 시적인 발상이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there is a map. 이 맵은 화자의 마음속의 지도야. 이게 이제 화자의 위치. 무슨 보물찾기 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러프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순이가 여기서 떠났어. 그래가지고 순이가 이곳에 갔어. 이 점선은 순이가 이동한 경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뭐 사막개미 지문 같지? 맞지? 자, 순이가 이 이동한 경로에 뭐가 내린다는 거야? 눈이 내려. 맞지? 근데 이 눈이 내리는데 순이가 내린 길마다 이제 눈이 내리고 그리고 눈이 녹은 곳에는 꽃이 펴. 그러면 나는 그 눈이 녹은 자리에 핀 꽃을 따라가다 보면은 너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이 눈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야? 너를 찾기 위해서 너의 흔적의 자취를 남기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1년 내내 내 마음속의 지도, 너가 떠난 곳을 나타내는 지도에는 항상 1년 내내 눈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 뭐 하기 위해서? 너를 찾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약간 지리는 시적 발상이죠. 맞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눈 내리는 지도에서 이제 재회에 대한 소망의 정사가 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결국 어때? 결국 다 제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 제외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소망의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화자를 포함해서 이때 당시에 가족과 생기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그때 가족들과 떨어지는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은 다 어땠을까? 아, 우리는 지금 당장 헤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당장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꼭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생이별을 했겠죠. 그런 개개인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재회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뭐 윤동주 맨날 뭐 이런 거만 보다가 맞지? 뭐 자아성찰, 뭐 본질적 자아, 실질적 자아 이렇게 어려운 시만 보다가 조금 직관적인 내용의 시를 접하신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20분 쉬었다가 조지훈의 성문 그리고 바탕 김등현 산중작구 하고 자, 독서지문 한 2지문 정도 오늘 진행을 할게요. 2지문 정도. 한 과학 지문하고 인문 지문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어주세요.